2025년 8월, 한국 화장품 업계에서 40년 만에 처음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아모레퍼시픽과 H생활건강, 그 절대 2강의 왕좌가 무너진 겁니다. 왕좌를 빼앗은 건 창업 겨우 10년 된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이름은 APR. 시가총액 8조 원 돌파. 대학 재학 중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벌어졌죠. 140년 역사의 아시아 뷰티 종주국 시세이도. 그 거대한 공룡이 2년째 적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2026년, 믿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애플 시가총액 15조 9천억 원이 시세이도 12조 원을 추월한 겁니다. 아시아 뷰티의 100년 서열이 단 몇 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지각 변동의 뿌리엔 상상 초월의 숫자가 있습니다. 2025년 화장품 수출 114억 달러, 역대 최대.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무역 흑자는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6년 상반기엔 70억 달러. 1년 만에 27% 넘게 폭증하며 신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열풍의 주인공이 대기업이 아니라 이름도 낯선 작은 인디 브랜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대 고객이던 중국이 빠졌는데도 오히려 수출은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40년 왕좌 교체, 아시아 종주국의 몰락, 그리고 사상 최대 수출. 이 모든 게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반전 뒤엔 아무도 예상 못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16년, 서울 용산의 한 초고층 빌딩. 창립 70년을 넘긴 K뷰티의 절대강자 아모레퍼시픽은 그의 매출 6조 7천억 원,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 못한 재앙이 국경 너머에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드 보복이었습니다. 2017년, 중국 관광객이 뚝 끊기자 매출은 단숨에 5조 1천억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1년 만에 9% 증발한 겁니다. 면세점 매대는 텅텅 비었고 따이궁이라 불리던 중국 보따리 상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K뷰티의 심장에 큰 구멍이 뚫린 순간이었습니다. 설화수, 헤라 같은 고가 럭셔리 브랜드는 중국 큰손에 매달렸던 게 독이 됐습니다. 한나라의 모든 걸 걸었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아모레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선 140년 역사의 진짜 아시아 종주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시세이도. 1872년 창업해 아시아 뷰티의 상징이었던 이 거대 기업이 왜 갑자기 흔들렸을까요? 첫 번째 패착은 2019년이었습니다. 시세이도는 900억 엔, 우리 돈 8천억 원을 쏟아부어 미국 브랜드 드렁크 엘리펀트를 인수했습니다. 화려한 베팅이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브랜드가 부진에 빠지며 468억 엔의 손상차손, 즉 눈물의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두 번째 패착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엄이니까 시세이도는 끝까지 고가 전략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얼어붙자 비싼 화장품부터 소비자 장바구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건 가성비로 무장한 한국과 중국의 신흥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종주국의 성벽은 안팎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세이도는 2년 연속 적자에 빠졌습니다. 1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아모레퍼시픽의 고통은 매출 하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진짜 위기는 회사 안쪽에 있었습니다. K뷰티 원조 설계자로 불린 서경배 회장. 그는 1991년부터 그룹을 재건한 백전노장이었지만 이번 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후계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력 후계자로 꼽히던 장녀 서민정 씨가 2023년부터 휴직에 들어가면서 차세대 리더십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거대 기업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이 시장의 판도 자체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백화점 1층 명품 매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올리브영 매대와 SNS로 향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중국이라는 큰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던 그 시간, 뒷골목에선 정반대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어느 대학생이 자본금 단돈 5천만 원으로 조그만 화장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름, APR이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를 우습게 봤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작은 스타트업이 훗날 아모레의 왕좌를 통째로 흔들게 될 줄은. 몰락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무명의 88년생 청년은 어떤 무기로 거인들을 무너뜨린 걸까요? 그 비밀은 다음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그 청년의 무기를 밝히기 전에 한 가지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대체 KBT 전체가 얼마나 팔리고 있길래 이런 지각 변동이 가능했을까요?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이 넘습니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벌써 70억 달러. 반년 만에 전년보다 27.3%나 급증한 겁니다. 2022년 40억이던 상반기 수출이 4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장품 무역 흑자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첫 흑자 9천만 달러를 기록한 지 정확히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엄청난 수출을 이끈 주역은 우리가 알던 대기업들이 아니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2025년 화장품 수출의 72.5%가 중소기업 목이었습니다. 반면 대기업 수출은 오히려 18.8% 감소하며 4년 연속 뒷걸음쳤습니다. 거인이 넘어지는 사이 이름도 낯선 작은 브랜드들이 세계 매대를 점령했습니다. 코스RX, 아누아, 조선미녀, 달바. 알고 보면 이들이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브랜드들은 대체 어떻게 공장도 없이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었을까요? 비밀은 보이지 않는 숨은 조력자에 있었습니다. 바로 ODM 기업들이었습니다. 브랜드가 콘셉트만 던지면 제품을 완성해주는 곳, 그중 한국콜마는 화장품 업계의 TSMC로 불립니다. 한국콜마를 세운 윤동환 회장은 2년 연속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브랜드 사장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연 겁니다. 흥미로운 건 그의 라이벌입니다. 코스맥스의 이경수 회장. 두 사람은 1980년대 같은 제약회사 선후배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랐지만 두 마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차이가 훗날 운명을 갈랐습니다. 대체 무슨 선택이었을까요? 윤동환은 미국에 올인했습니다. 연 3억 개를 찍어내는 제2공장을 세워 북미 최대 ODM 자리를 노렸죠. 트럼프 관세를 피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반면 이경수는 리스크에도 중국과 아시아를 놓지 않았습니다. 2027년 완공될 일본 공장까지 준비하며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폭발적 성장 뒤엔 또 하나의 충격적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수출 지도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우리 화장품의 절반을 삼키던 중국. 그 비중이 2022년 46.5%에서 2026년 14.4%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두가 중국 없이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아무도 예상 못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2025년 처음으로 최대 수출국에 오르더니 2026년 상반기 대미 수출은 14억 5천만 달러, 무려 41.5% 폭증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불붙었죠. 네덜란드 220%, 에스토니아 196%, 영국 150%. 대륙 전체가 KBT에 빠져든 겁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왜 갑자기 한국 화장품에 열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K-팝과 K-드라마였습니다. 아이돌의 맑은 피부와 메이크업을 동경하던 팬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화장품으로 손을 뻗은 겁니다. 틱톡숍, 세포라, 울타. K-컬처 팬덤이 모인 곳마다 KBT가 팔려나갔습니다. 문화가 소비로 직결되는 소프트파워 공식이 완성된 순간입니다. 이 공식을 가장 완벽하게 써먹은 회사가 바로 1파트에서 궁금해했던 그 무명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에팔의 김병훈 대표는 아이브 장원영을 앞세워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SNS 바이럴과 직거래로 팬심을 매출로 바꾼 겁니다. 충격적인 건 수익성이었습니다. APR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24%.
아모레퍼시픽 7.9%, LG생활건강 2.7%를 압도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8월 APR의 시가총액은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아모레 LG생활건강 2강 구도가 무너지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월마트 약 3,000개 매장의 제품을 밀어넣으며 세계 유통 심장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제 놀람은 자부심으로 바뀝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청년의 개인 지분 가치는 어느새 약 2조 5천억 원, 1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반면 창립 80주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 후계 승계마저 지연되며 차세대 리더십 부재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신흥왕이 국내 왕좌를 차지한 사이 놀라운 소식이 바다 건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상대는 무려 140년 전통의 아시아 뷰티 종주국이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시세이도. 한때 아시아 뷰티의 절대 왕이던 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 거대한 공룡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그런데 K뷰티 성장의 무대 뒤엔 브랜드도, 공장도 아닌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통 플랫폼, CJ올리브영입니다. 2025년 매출 5조 8,335억 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죠. 2021년 2조 원이던 매출이 4년 만에 2.8배로 뛰었습니다. 매년 1조 원씩 불어난 셈입니다. 이 폭발적 성장의 비밀은 외국인이었습니다. 2022년 2%에 불과하던 외국인 매출 비중이 2025년 25%를 넘어섰죠. 방한 외국인의 올리브영 누적 구매액은 1조 원,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26배 커진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화장품을 사는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영을 찾습니다. 사실상 K뷰티의 관문이 된 겁니다. 올리브영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광상권 매장을 1년 만에 60개에서 135개로 2배 이상 늘렸죠. 귀국한 외국인은 역직구 플랫폼 글로벌몰로 이어집니다. 150여 개국에서 접속 가능한 K뷰티 직구 창구죠. 올해 상반기 글로벌몰 매출은 전년보다 70% 증가, 회원수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향하는 곳은 결국 인디 브랜드였습니다. 연매출 100억을 넘긴 브랜드가 116개, 5년 전보다 3배 늘었죠. 이름 없던 브랜드가 올리브영이라는 무대에 서는 순간 세계 시장으로 가는 티켓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올리브영은 마침내 국경을 넘었습니다. 5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첫 해외 매장을 열었죠. 이번엔 역직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용 온라인몰과 자체 물류센터까지 직접 차린 독자 진출이었습니다. 이미 400여 개 K뷰티 브랜드가 미국 매장 입점을 협의 중입니다. 한국 유통사가 브랜드를 이끌고 나가는 새로운 그림입니다. 2026년 1월 미국 뷰티 공룡 세포라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올리브영이 고른 인디 브랜드가 세포라의 K뷰티존에 입점하는 겁니다. 세포라는 매장 1,400개, 울타뷰티는 3,000개. 거인들과 정면 승부 대신 올리브영은 K뷰티 큐레이터라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수익성입니다. 매출 5조가 넘는데 영업이익률은 12%대, 적자의 허덕이는 이커머스들과는 다른 체급입니다. 브랜드는 APR이, 공장은 한국콜마가, 유통은 올리브영이, K뷰티는 이렇게 3박자를 갖춘 완전한 생태계가 됐습니다. 이 생태계엔 K-팝도 섞여 있습니다. 콘서트철마다 몰려오는 외국인 팬들의 동선에 맞춰 매장 운영 전략을 짤 정도니까요. 브랜드, 공장, 유통, 그리고 문화까지. 4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K뷰티라는 거대한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은 마침내 일본 본토까지 넘어갔습니다.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점유율 30.8%로 4년 연속 1위. 종주국의 매대를 K뷰티가 장악한 거죠. 그런데 화려한 이 슈퍼사이클에도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규제. 이 두 개의 시한폭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 실체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먼저 첫 번째 시한폭탄, 미국 관세입니다. 최대 수출국이 된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세금 장벽을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상반기 대미 수출은 14억 5천만 달러, 전체의 20.7%. 전년보다 41.5%나 폭증했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너무 많이 담은 셈입니다.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자마자 이번엔 미국 의존이라는 새 리스크가 자라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이 관세 폭탄을 미리 피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ODM 원조, 한국콜마입니다. 회장 윤동환은 미국에 제2공장을 세웠습니다. 연 3억 개 생산, 북미 최대 규모.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안 붙죠.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인디 브랜드는 여전히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합니다. 이들에게 관세는 곧바로 가격 경쟁력 타격으로 이어지죠. 두 번째 폭탄은 중국입니다. 이미 떠난 시장 아니냐고요? 문제는 그 중국이 이제 규제라는 무기를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화장품 원료 하나하나의 성분 등록과 표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인디 브랜드에겐 넘기 힘든 서류의 벽이죠. 중국 비중은 2022년 절반 가까이에서 2026년 상반기 14.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을 사실상 통째로 놓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반전의 그늘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회장 이경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모두가 중국을 떠날 때 그는 오히려 남아 2027년 일본 공장까지 짓기로 했죠. 대웅제약 선후배로 만나 2년 차이로 각자 회사를 세운 윤동환과 이경수. 30년 라이벌이 이번엔 미국이냐 아시아냐로 정면 충돌합니다. 누구 선택이 옳을까요? 관세를 피한 미국일까? 리스크를 감수한 아시아일까? 이 승부의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위협은 관세도 규제도 아닐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산업 안에 숨은 구조적 약점입니다. 인디 브랜드의 성공 공식은 SNS 바이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뒤집으면 유행이 식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 애널리스트는 경고합니다. 지금 잘 팔리는 브랜드 상당수가 자기 공장도, 자기 핵심 기술도 없다고 ODM에만 기대는 껍데기 리스크죠. 실제로 잘 나가던 브랜드의 히트 성분을 옆 브랜드가 몇 달 만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베끼기도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 이 무한 베끼기 경쟁에서 벗어난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APR입니다. 화장품에 뷰티 기기를 결합한 메디큐브 전략. 크림은 베낄 수 있어도 정교한 미용 디바이스는 쉽게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4%죠. 아모레퍼시픽 7.9%, LG생활건강 2.7%. 전통 대기업들의 이익률과 비교하면 신흥강자가 얼마나 다른 게임을 하는지 보입니다. 결국 진짜 리스크는 밖에 적이 아니라 기술 없이 유행만 줬다 언젠가 미천이 드러나는 것, K뷰티가 넘어야 할 마지막 벽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늘을 뚫고 K뷰티는 다음 무대로 갈 수 있을까요? 미국과 유럽 넘어 아무도 예상 못한 새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유럽 넘어 아무도 예상 못한 새 시장. 그건 바로 K뷰티가 시작된 아시아의 옆집, 일본 그 자체였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점유율 30.8%로 4년 연속 1위. 종주국의 안방을 완전히 점령한 겁니다. 140년 전통의 시세이도가 지키던 매대의 골든존을 창업 10년 남짓한 한국 인디 브랜드들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 이 슈퍼사이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순간이 K뷰티에겐 골든타임이자 동시에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대미 수출 41.5% 폭증으로 최대 시장이 됐지만 트럼프의 관세 칼날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은 이미 답을 준비해뒀습니다. 미국 제2공장, 연 3억 개 생산 규모. 관세가 무서우면 미국 안에서 만들면 된다. 이 신의 한 수 덕분에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라이벌 이경수 회장의 코스맥스는 정반대 길을 택합니다. 모두가 중국을 떠날 때 코스맥스는 남았습니다. 2027년 완공 목표로 일본 현지 공장까지 짓고 있죠. 1980년대 대웅제약 선후배로 만난 두 사람. 2년 터울로 회사를 세워 30년째 나란히 달려온 숙명의 맞수입니다. 미국이냐 아시아냐. 같은 뿌리에서 다른 길을 택한 두 ODM 거인의 배팅이
다음 사이클의 승부를 가릅니다. 또 하나의 시한폭탄. 중국이 원료 표준화 규제를 강화하면서 성분 하나하나 증빙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뷰티의 진짜 무기는 뭘까요? 답은 유행이 아니라 기술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엑소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첨단 성분 기술. 코스맥스가 세계 1위 로레알과 손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제 K뷰티는 싸고 예쁜을 넘어 아무도 못 뺏기는 원천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장의 뒤엔 여전히 K컬처가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 아이돌 한 명이 세계의 매대를 움직이죠. 화장품 무역 흑자 15조 원, 이 숫자를 지켜내려면 지금 이 골든타임의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전통 강자 아모레퍼시픽도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창립 80주년, 럭셔리 설화수를 다시 세계로 밀고 있죠. 신흥왕 김병훈, 전통의 서경배, 두 오뎀 라이벌까지.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 유행은 지나가도 기술은 남는다는 것. K뷰티의 다음 10년은 지금 이 선택에 달렸습니다. 작은 화장품 한 병이 어떻게 아시아 뷰티 지형을 통째로 뒤집었을까? 그 답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의 서문일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던진 질문. 작은 화장품 한 병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을까? 이제 그 진짜 답을 꺼낼 시간입니다. 정답은 기술도 유행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던 작은 브랜드들이 세계 매대를 채운 것. 조선미녀, 안우아, 나운드랩. 무명들의 반란이었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 성공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이름조차 낯선 중소 인디 브랜드가 수출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한류 드라마 속 배우의 피부, 무대 위 아이돌의 광채. 그 동경이 곧 소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988년생 청년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140년 전통의 아시아 공룡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건 종주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매대를 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나라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먼저 집습니다. 돌아보면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2012년 첫 흑자는 고작 9천만 달러. 아무도 이 산업이 나라의 기둥이 될 거라 상상 못했죠. 그 작은 씨앗이 13년 뒤 반도체, 자동차 다음 가는 효자, 수출 품목으로 자랐습니다. 화장품이 나라 곳간을 채우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그래프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미국 한 나라에 다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서 본 그림 아닌가요? 중국 의존에서 겨우 벗어났더니 이번엔 미국 관세라는 새벽이 다가옵니다. 위기를 넘긴 자리에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립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에스토니아까지. 유럽 곳곳에서 K뷰티를 찾는 손길이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유행은 언제든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분을 만들고 기기를 설계하는 힘, 그 기술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는 남의 것을 따라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우리 처방을 따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반전, 실화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슈퍼사이클은 지속될까? 아니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까? 답은 다음 무대에서 갈립니다. K뷰티의 다음 챕터, 캐치랩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에서 만나요.